정치권의 이면을 까발린다. 속 시원하게 정치권의 허심탄회한 속내를 들여다보는 시간이죠. 각설하고 시즌2. 얼마나 재밌으면 시즌2까지 왔을까요? 현근택 변호사, 장성철 대구 가톨릭대 특임교수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격주마다 만나는 두 분. 네. 자, 이번 주 야당 뉴스가 많습니다. 지난 금요일 윤석열 후보 선출 이후 주말 어제도 그랬는데요. 자, 그런데 이제 두 사람이 본선 주자 둘이 만났어요. 네. 어제 아침에 윤석열 대선 후보 선출 이후 첫 만남. 자, 이 첫 만남 어떻게 보셨어요, 장 소장님? 웃음 속에 숨겨진 경계심, 어, 적대감 네, 이렇게 읽었는데 저는 두 분이 여야 대선 후보로 선출되셨잖아요. 그렇죠. 정말 국민 보기에 멋진 승부를 해주시기 바란다라고 말씀드립니다. 네, 좋아요. 현 변호사님 어떻게 보셨어요? 저는 우리 장성철 소장님 많이 생각났죠. 어떻게요? 그러니까 어떨까? 사실은 윤석열 후보가 손을 잡아줘야 되는데 내밀어야 네네. 되는데 예. 아직 그런 소식은 없는 것 같고 좀 대인배의 정신을 발휘했으면 좋겠어요. 아, 윤 후보가 예, 좀 손을 예. 내밀고 장 교수님도 장생님한테 변을 한 말씀 제가 해주시죠. 요즘에 어디 방송을 가나 네. 저 여당 쪽 패널분들이 저를 이렇게 놀립니다. 제가 네. 뭐 그거 놀리는 게 아니라 걱정해 주는 거죠. 걱정해 주는 예. 것이다. 자, 감내하겠다. 뒤끝이 없으신 분이니까 뭐 아마 잘 품어주시죠. 사실은 방송 시작 조금 전에 네. 이 아까 로고 나갈 때 현 변호사님은 민주당으로 넘어와라. 네. 이런 얘기까지도 제안을 하셨죠. 현근택 변호사님께서 국민의힘으로 넘어오셔라. 아, 서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니 저는 여기서 뭐 특별히 뭐 탄압받을 일도 없고 그런데 이제 보통 우리 장 교수님 혹시 모르니까 걱정해서 그래요? 그러는 거예요. 각설하고 시즌2에서 어느 분이 전향서를 쓰는지 제가 준비해서 탄압 받으면 지켜보겠습니다. 바로 전화 드릴게요. 자, 그래요. 자, 두 분께서 오늘도 하나씩 주간 키워드를 뽑아주셨는데 네. 자, 이재명 후보 어제 관훈클럽 소총 토론회에서 대장동 의혹에 대해서 조건부 특검 수용 의사 밝혔습니다. 이 육성으로 한번 듣고 와서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특검을 하자 이런 요구가 있고 또 많은 분들이 거기에 동의한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검찰의 수사를 일단은 국가기관이 하는 일이니까 지켜보되 미진한 점이 있거나 또는 의문이 남는다면 저는 그게 특검 형식이든 어떤 형태로든 더 완벽한 철저한 진상규명과 그의 엄정한 책임 추궁이 반드시 필요하고 그 점에 대해서 전적으로 공감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세트 특검은 못 받아들일 이유는 없어 보이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이게 이제 수사권 쇼핑을 위한 꼼수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아니 검찰이 지금 본부장 비리는 사실 드러난 게 많지 않습니까? 저에 대해서는 여러분이 한번 직접 한번 얘기를 해보세요. 제가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 예를 들면 직원을 잘못 관리했다. 뭐 예를 들면 충분히 100% 완벽하게 유능하지 못했다는 점 지적 외에 구체적으로 뭘 잘못했다는 겁니까? 없잖아요. 있으면 지금 엄청나게 질문이 쏟아졌겠죠. 네, 자, 이 주제 현 변호사께서 이제 뽑아주신 건데 어제 관훈 토론, 뭐 네. 이재명 후보 스타일이 정면 돌파인데 민주당 내부 반응은 좀 어떻습니까? 일단 뭐 이거에 대해서 그동안 고민이 많았고요. 그렇죠, 왜냐하면 이제 그렇죠. 특검을 받아야 된다는 여론이 많았고, 네. 왜냐하면 그거를 또 전 무시할 수 없고 지금 민주당 검찰 수사에 대해서는 사실은 일각에서도, 네. 민주당에도 불만이 많아요. 왜냐하면 저 사실은 뭐 주기로 약속한 것만도 뇌물이 되는 건 맞습니다만 네. 그 실제로 간 돈이 더 중요하거든요. 네. 근데 5억을 주고받은 사람들이 이미 구속됐어요. 근데 50억, 100억 받은 사람들은 지금 멀쩡히 있단 말이죠. 네. 이상하잖아요. 말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아니 검찰이 지금 제대로 하고 있느냐. 특히 이제 곽상도, 박영수 이런 분들은 국민의힘과 가까운 사람들이죠. 네. 지금 언급되는 사람들도 보면 뭐 50억 클럽도 대부분 국민의힘과 관련된 사람들이에요. 최재경 그렇죠. 전 정무수석이라든가. 왜냐하면 그 지금 나오는 700억 얘기도 약속한 거거든요. 네. 그럼 50억도 약속이에요. 아직 가진 않았어도. 네네. 그럼 그 사람들도 다 소환 조사를 해야 되는데 그게 안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검찰 수사에는 불만이 있어요. 민주당으로 네. 불만이 있다.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이제 특검 얘기 나오는 거고 지금 자꾸 이제 뭐 조건부다. 실조를 안 받는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당연히 특검이라는 건 검찰 수사가 미비하면 하는 겁니다. 검찰 수사가 잘 됐으면 할 리가 없는 거죠. 네. 당연한 거고. 지금 윤석열 후보 관련된 의혹들도 있어요. 부산저축은행 1,100억 대출 무마해 준 거 아니냐. 그다음에 그 김만배 누나가 아버지 집 사줬잖아요. 연희도. 그것도 좀 이상하잖아요. 네. 우연이라 하는데 어느 날 갑자기 그 사람끼리 하필이면 사준다는 게 이상하잖아요. 부동산 왜냐면 중개업체 속이었다. 몰랐다. 아이, 그렇긴 한데 입장이죠. 그게 믿을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네. 그다음에 부산저축은행 때 박영수 특검이 어찌 보면 변호인을 맡았었고 네네. 그러면 당연히 그것도 수사범위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당연히 포함 안 시킬 수 없죠. 네.
근데 오늘 뉴스 보니까 또 이준석 대표가 뭐 특검 임명권 야당이 줘야 된다 그러는데 사실은 야당 같은 경우에는 대선 후보가 선출되면 그 당무 우선권이 대선 후보한테 넘어가거든요. 네. 그럼 윤석열 후보가 선택하겠다는 거예요. 임명하는 거 마찬가지인데 본인이 수사를 받아야 될 사람인데 본인 임명한다는 게 말이 안 되잖아요. 네. 정치적으로도 왜 안 되냐면 상대방 후보잖아요. 네. 상대 후보인데 상대 후보에 대한 특검을 임명하겠다는 거랑 같은 거예요. 그럼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제가 네. 보기엔. 그래서 이거는 뭐 다른 중립적인 기관에서 하는 게 맞는 것이지. 네. 야당에서 임명하겠다. 제가 보기엔 그거는 나가도 너무 나간 얘기다. 알겠습니다. 자, 조건부 특검 수용이 이게 안 받겠다는 거 아니냐. 근데 아니다. 진정성 있는 얘기다. 검찰 수사에는 여당도 불만 많다. 이 장 교수님은 어떻게 해석하세요? 여당이 검찰 수사에 불만이 많으면 그냥 특검 가시면 되잖아요. 뭐 이렇게 말이 많아요. 야당은 그 진정성이 있다면 즉시 네. 특검 가자 이런 얘기예요. 더 이상 할 말이 없어요. 지금까지 계속 민주당 검찰 수사에 정말 불만 많다라고 하셨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불만 많으니까 특검 가면 됩니다. 결과 볼 거 없이. 네. 간단히 빨리 가면 설명드리면요. 된다. 그러면 사실은 우리나라 수사경이 필요가 없어요. 검찰 공수처 다 없애버려야죠. 네. 다 없애버리고 이제 특검으로 계속하면 됩니다.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지금까지 특검도 검찰이나 수사를 하고 부족했을 때 하는 거예요. 특검이랑 항상 예외적인 것이지 네네. 그거를 만약에 뭐 수사에 불만이 있다고 특검 해버린다. 그럼 뭐 경찰 검찰 뭐하러 둡니까? 다 없애버리고 그냥 특검으로 성장하죠. 일반 사범 범죄 사범 조사는 당연히 검찰 경찰에서 하고 특검은 정치적 권력형 비리 사건 이런 걸 하잖아요. 지금 나오는 수사 대부분이 보면은 권력형이지 정치적인 게 아닌 게 어디 있어요. 아니 일반적인 수사도 윤석열 후보 관련된 것도 다 마찬가지죠. 아니, 그러니까 특검 가자니까. 너무 그러니까 그것도 마찬가지예요. 정당 간에도 비생산적인 논란이라 한 가지를 여쭤볼게요. 검찰 수사가 언제 나올까요? 그 결과가 좀 미진하면 바로 특검 가면 되는데. 근데 저는 이게 네. 우려스러워요. 오래 갈 것 같다? 아니 그게 문제가 아니라 아니고. 우리나라 여야 대선 후보 모두가 네. 검찰, 경찰, 공수처의 수사 대상이라는 것 걸려 있죠. 자체가 네. 전 상당히 우려스럽습니다. 왜냐하면 이 홍준표 전 후보가 얘기한 네, 거죠. 이런 대선이 없었어요. 대선 후보를 그냥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이 사법기관에서 불러서 조사할 수 있는 것도 이상하잖아요. 그렇죠. 또. 그렇죠. 국민의 심판을 받고 있는 사람들인데 갑자기 명백한 증거가 없으면 어떻게 이렇게 소환조사 같은 걸 하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엉망진창이 돼버린 것 같아서 대선 걱정입니다. 자체가? 예. 아니 계속 이제 나라를 어떻게 발전시켜 나갈 것이냐, 정책, 비전 이런 거 갖고 서로 티격태격 싸워야 되는데 너 검찰 수사 받으러 가지, 너 특검 받아, 우리는 못 받아, 네. 뭐 대장동 뭐야, 고발사주 뭐야, 이게 맞습니까? 네. 정말 대선 후보들이 전 이게 상당히 우려스럽다. 오랜만에 뭐 저도 뭐 동의해요. 왜냐하면 왜냐하면 이게 본격적으로 선거 국면에 들어갔을 때는 네. 사실은 검찰 수사든 뭐 공수처 수사든 끝내는 게 좋습니다. 그럼요. 왜냐하면 그래야만이 이게 관심이 정책이라든지 왜냐하면 수사라는 거는 과거를 보는 거예요. 그렇죠. 과거에 뭔 일이 있었냐. 근데 과거를 갖고서 대선을 선택하게 되면 네. 사실 올바른 선택이 안 돼요. 결국은 어떤 비전을 제시하고 어떻게 이 어려움을 극복하고 결국 미래를 보고 선택해야 되는 거거든요. 네. 저는 그래서 대선이 어느 정도 국면 가기 전에는 어느 쪽인가 수사는 빨리 끝내는 게 좋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수사는 빨리 끝내는 게 좋다. 자, 이게 참 국민들도 그렇죠. 그런데 이 관훈클럽 발언 중에 논란이 된 대목도 하나 있어요. 네. 지금 이제 이재명 후보 음주운전이 초보운전보다 낫다 이런 표현을 썼는데 네. 어떻게 음주운전이 초보운전보다 나으냐 이런 댓글들이 쏟아지고 있어요. 이 발언에 대해서 먼저 현 제가 먼저 변호사님이 얘기할게요. 먼저 얘기하세요. 그 먼저 공격하시죠. 현근택 변호사님께 네. 제가 제발 한국하게 몇 번이나 말씀드렸는데 이재명 후보님께 건의 좀 해주세요. 네. 제발 비유 좀 하지 마시라. 비유하지 마라. 네, 비유 때문에 지금 몇 번째입니까 지금 우리나라 집권 여당의 대선 후보가 비유 때문에 계속 공격당하고 그 전에 말이 안 뭐 되잖아요. 있었죠? 그 전에 잘 기억 안 나요. 그 음주운전은요 법적으로 처벌받아요. 그렇죠. 초보운전은 법적으로 처벌받지는 않습니다. 운전대를 처음 잡으면 다 초보운전이죠. 네. 우리도 그 시절이 있었고. 초보운전자는 겁이 많고 조심성이 있어서 사고가 잘 안 나요. 근데 음주운전자는 술 먹었어 아주 화끈하게 그냥 자기 생각 기분대로 막 운전하잖아요. 네. 더 위험한 거는 음주운전자다. 비유 잘못하셨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현 변호사님 이게 이제 결론 가능합니까? 말의 프레임이 넘어간 건데 네. 이제 안철수 후보가 그랬잖아요. 음주운전자도 안 되고 뭐 초보운전자도 안 된다. 둘 다 안 된다. 그러니까 이제 내가 해야 된다. 초보운전자는 정치 초보인 윤석열 그렇죠. 후보, 네. 음주운전은 그 전력이 있는 이재명 후보를 저격한 거죠. 거라서 근데 패널이 이제 그렇게 질문을 한 거예요. 둘 중에 누가 낫냐. 그러면 사실은
뭐 적절하지 않다든지 이렇게 빠져나갔으면 되는데 네네. 어찌 보면 이제 그 두 개 중에 선택해야 된다. 본인은 음주운전 경험자고 상대방은 초보운전 경험자니까 음주운전 경험자가 더 낫다. 이렇게 얘기해버린 게 오히려 이제 네네. 약간 설화가 된 거라서. 이건 뭐 비율을 본인이 한 건 아니고 먼저 한 질문에 건 아니에요. 넘어갔다. 상대방이 짠 프레임이 어찌 보면 약간 걸려든 셈인 거죠. 네네. 원래 안철수 후보가 했던 얘기예요. 안철수 후보가 낸 얘기죠. 그리고 패널이 그렇게 질문을 또 한 맞아요. 거예요. 둘 중에 네. 뭐가 낫냐라고. 뭐 좀 해명이 됩니까? 네? 아니 그 해명은 안 받아들이겠습니다. 저는 계속 공격해야 되는 입장이라서. 사실은 어찌 보면 그래 이 이제 표현은 잘못된 것이다. 안철수 후보는 그렇죠. 저는 그렇게 뭐 표현이야 뭐 정치인이니까 네. 할 수 있는데 질문을 패널이 질문할 때 그렇게 질문하는 게 제가 보기엔 조금 좀 그런 것 같아요. 의도가 왜 있다? 그렇죠. 의도가 있죠. 근데 네. 앞으로 이제 이런 의도가 있는 질문 혹은 뭐 적대적인 또는 이제 이 악성 질문들은 많이 받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후보가. 이거를요. 우리 현근태 변호사님 하신 말씀이 맞아요. 프레임에 걸려든 건데 본인은 이 단어를 입에 본인 입으로 하면 안 됐어요. 왜냐하면 본인도 예전에 음주 경력으로 처벌받은 네, 네. 적이 있잖아요. 그렇죠. 이것도 뭐 두 번이냐 한 번이냐 논란이 있었죠. 그것까지 또 상기시키잖아요. 그래서 언급 자체를 안 하시는 게 맞았다. 그러면은 장 교수님께서 요런 질문이 들어왔어요. 네. 안철수 후보가 음주운전도 문제고 초보운전도 문제다 했는데 네. 둘 중에 어느 쪽이 낫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 저는 뭐 행정 경험이 있는 사람으로서 네. 국가를 담당할 만한 충분한 경륜과 경험이 있습니다. 네. 그냥 원론적으로 얘기하시면 돼요. 네, 이 모험 답안이에요. 그렇죠. 인정하세요?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 선택하게 되면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자기 보기엔- 얘기만 하면 돼요. 그렇죠. 자기 얘기.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어떻게 딱 질문을 했을 때 이게 어쨌든 선택형이잖아요. 그러니까 꼭 객관식으로 물어본다고 해서 번호를 골라야 되는 건 아니다. 그렇죠. 주관식으로 답변하면 돼요. 예. 너무 모범적일 필요는 없다. 자신만의 창의적인 어떤 이제 국면 전환도 필요하다. 이렇게 이해하겠습니다. 자, 가는 클럽. 그래요. 앞으로 이제 계속 지켜보도록 하고요. 이번에는 예, 장성철 교수가 꼽은 키워드로 한번 넘어가 보죠. 야, 이건 지금 경제에서 뭐 물류 대란 걱정 나오고 네. 아까도 저희가 좀 속보도 전해드렸습니다만 요소수 어떤 이유로 꼽으셨어요? 문재인 정권의 무능력함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가장 극단적인 사례다라고 그래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이전에 작년부터 경험했던 게 뭐냐면 마스크 대란, 그리고 올해 초에 같은 경우에는 백신 대란, 백신 대란, 그런데 요소수 대란. 아니 어떻게 이렇게 문재인 정권은 대란 정권이냐 이런 얘기가 나올 수 있을 것 같고요. 요소수 문제를 딱 보니까 문재인 정권 국정 요소에 많은 문제가 있어 보인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아까 비유하지 말라 그러셨는데 비유는 아니네요. 네. 아주 이제 중의적으로 말을 쓰셨습니다. 자, 장성철 교수가 꼽으신 국회 운영위에서 나왔던 이 청와대 비서실장의 발언을 듣고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5.19 외환경 꽂히고 나서 꼭 자화자찬하단 말이에요. 자화자찬은 아니고 이걸 통해서 저희들이 막 비싼 수업료가 있다고 생각하겠습니다. 예. 또 늦었지만은 지난주서부터 굉장히 빨리 대응을 단기간에 저는 잘 해왔다. 준비를 좀 빨리 했더라면 하는 것은 의원님 지적하신 대로 뼈아프게 저희들을 가지고 네, 이 국민의힘 이미자 의원의 질이었어요. 이미자 의원님은 귀에 목소리가 쏙 들어와요. 네, 그러니까 저는 이 사건을 보고 네. 정부와 공무원이 왜 존재하는가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 요소를 수출을 허가해서 제한을 하겠다라고 한 게 저번 달 10월 11일 날 중국에서 중국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근데 우리나라가 처음 대책회의를 한 거는 11월 2일 날 국무조정실 주재 관계부처 첫 회의가 개최됐습니다. 네네. 대략 한 20여 일 지나서 첫 대응을 했다라는 것 자체가 상당히 문제가 있어 보이고요. 아니 지금 집권 5년 차입니다. 집권 5년 차에 이제서야 비싼 수업료를 냈다라고 얘기하는 게 이게 맞습니까? 지금 국민이 뭐 실험 대상이 아니잖아요. 네. 정부의 행정이 이게 실험 대상이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마무리할 때인데 아직도 비싼 수업료를 내서 행정 경험을 쌓고 있다? 이런 정부 믿어야 합니까? 정말 국민들은 특히 화물차를 모는 서민분들은 너무 화가 나실 겁니다. 이재명 후보가 얘기하셨죠. 음식점 총량제를 하겠다라고 네. 말씀하셨는데 결국 국민들께 돌아온 거는 요소수 총량제다. 이런 비판까지 나오고 있다라고 말씀드립니다. 현 변호사님, 요거는 조금 요새 비판점이 되기는 돼요. 반박할 수 없죠. 소일고 외양간 고치고 나서 꼭 자화자찬한다 그랬더니 이 끝에 자화자찬이 붙었어요. 지난주부터는 굉장히 빨리 대응을 단기간에 잘해왔다고 생각한다. 근데 이제 뼈아프게 지적은 받아들이는데 비싼 수업료. 여기 댓글이 이런 게 있어요. 반값 등록금 무상교육이 시대적 흐름인데
이 시점에 비싼 수업료를 왜 아니, 내느냐. 집권 5년 차에 지금 와서 비싼 수업료 내서 경험했다 그러면 이게 어떡해요. 말씀드리면요. 뭐 네. 백신 얘기하시는데 백신 우리나라 잘하고 있습니다. 지금 2차 완료까지가 77%예요. 네. 미국, 일본보다 훨씬 앞질렀어요. 백신 그렇게 수급은 야당에서 뭐 이제 백신 풀렸고. 뭐 없다 이렇게 했는데 네. 다른 나라도 잘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백신은 대란이 아니었다. 당연하죠. 마스크도 마찬가지예요. 네, 초기에만 현명사님. 그랬지. 좀 얘기 들어보세요. 네. 얘기 끝날 때. 네. 이게 사실은 어찌 보면 구조적인 문제예요. 산업 구조적인. 우리나라 수입하는 것 중에요. 30% 정도가 특정 국가에 80% 의존하는데 네. 그거 중에 한 47%가 중국에 의존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중국이 생산 단가가 싸고 이러다 보니까. 네네. 예전에는 우리나라도 이거 요소수를 생산했습니다. 가격 단가가 안 맞아서 경쟁이었죠. 그런 거죠. 네. 근데 이런 부분들은 사실 어느 한 정부의 문제는 아니에요. 말씀처럼 그러면 이제 대응을 빨리 하는 게 중요하긴 해요. 그 부분은 조금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네. 그렇다고 해서 이거를 뭐 정권의 무능까지 갈 건 아닌 것 같아요. 네, 유 변호사님, 우리 마스크부터 생각을 해보자고요. 지금이야 뭐 넉넉하지만 초창기 한 4, 5개월 동안 국민들 그 추운데 줄 서가지고 마스크 한 장 사려고 얼마나 논란이 많았습니까? 백신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지금이야 뭐 전 국민 75% 정도 확보가 이상 됐고 다 맞았지만 접종률 좀 높고. 처음에 초창기 3, 4개월 동안은 백신 난 언제 맞아요? 백신이 들어오긴 들어오나요? 이런 걱정 때문에 국민들이 얼마나 불안해했습니까? 결과론적으로 잘했어. 라는 것은 변명이 되지 않는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저는 네. 오히려 그 당시에 언론이나 특히 야당에서 이 백신 불안감 너무 키웠다고 봐요. 야당 정부에 탓이에요. 얘기 들어보세요. 얘기했거든요. 왜냐하면 네. 확보했다, 계약했다, 언제 들어온다 네. 다 얘기했는데도 믿을 수 있느냐, 왜 대통령이 안 가냐 온갖 얘기했었거든요. 네, 네. 근데 결과적으로 보세요. 네. 다른 나라보다 더 빨리 접종되고 있잖아요. 그런 걸 믿어야 되는데 자꾸 보면은 불안감을 증폭시킨다. 불안감을 당시에 야당 증폭시킨다. 나오는 패널들이 하루도 빠지 않고 백신 어디 갔냐는 네. 얘기하더라고요. 야당과 언론의 따끔한 지적을 통해서 백신 문제가 이렇게 잘 해결되고 있는 아니, 그 당시에 다 계약해서 들어오기로 돼 있었는데 그걸 안 네. 믿은 거죠. 이제 불신을 자꾸 자, 불신을 조장하는 조장한 게. 것이냐, 따끔한 쓴소리에 정부가 또 빨리 대응한 것이냐. 근데 제가 보기엔 반반인 네. 것 같아요. 결과론으로는 이제 잘 풀려가고 있어요. 네. 백신 문제는 오히려 이제 면역 효과의 지속성, 우리가 부스터샷도 맞기로 했고. 근데 또 비판하자면 네. 내년엔 또 어떻게 하는지도 걱정이고. 비판하자면 얼마 전에 기사 보니까 백신 관리를 잘못해가지고 모더나 백신 한 7만여 명 뭐 분이? 맞을 거를 폐기했다 뭐 이런 식으로 기사도 나오더라고요. 네네. 그러니까 뭔가 좀 뭐 유능한 정부는 아닌 것 같아요. 네. 그것도 뭐 대통령 탓이에요. 아니요, 네. 그 대통령 탓이라고는 안 뭐 했고. 다른 일본 같은 경우는 오히려 뭐 잘못 섞어서 버리고 수만 명 버리고 아니 그렇잖아요. 어떻게 일본에 비교합니까 우리나라를? 백신에 대한 아니나 코로나에 대한 대응은 저희 정부가 다른 나라보다 훨씬 잘하고 있다. 잘하고 대체적으로 있다. 외국의 평가도 그런 것 네. 같습니다. 자, 일단 이 요소수 품귀 대란 관련해서 일단 급한 불을 좀 꺼가는 것 같긴 해요. 네. 중국에서 기계약대 물량은 선적한다 그러고, 그럼 이제 2-3달 풀린다 그러고, 그다음에 이제 수입선 다각화한다 그러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하신 대로 지금 연말 연초까지 여차하면 이게 총량제, 이게 일단은 승용차는 10리터까지만 넣는다. 그러니까 예전과는 조금 이제 규제들이 강화되는 셈인데, 현재 결과적인 정부의 대응에 대한 평가 어떻게 하십니까? 불안 조마조마. 불안 조마조마. 네, 아주 걱정이 쉽네요. 돼요, 진짜. 네. 그래서 좀 제발 국민들을 좀 안심시키는 그러한 국정 운영을 해 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요소수 하나 문제 해결 제대로 못하는 정권이 어떻게 부동산 집값을 잡겠습니까? 정말 이러한 야당 패널의 지적에 귀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저는 뭐 변호사님. 이런 기회가 지난번에 뭐 반도체 문제도 있었지만 그러니까 우리나라 산업 구조를 근본적으로 좀 다시 생각해야 된다. 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30%가 30% 수입하는 거 30%가 80% 이상을 특정 국가에 의존하고 있거든요. 네네. 우리나라가 대부분이. 그럼 이거는 비용이 안 맞아도 국내에 생산해야 되는 거예요. 전략적으로. 사실은 우리가 식량 작업도 한 20% 내외밖에 안 됩니다. 네. 만약에 예를 들어서 미국에서 미리 수입 수출 안 한다. 그러면 사실 난리가 나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필수품이라든지 식량이라든지 에너지라든지 어떤 식으로든지 간에 수입을 다변화하고 가능하면 우리가 또 자급자족할 수 있는 방법도 찾아가야 된다. 네. 그런 좋은 아니, 교훈이라고 그거를 봅니다. 문재인 정권 5년 동안 했었어야지 왜 안 했느냐라고 말씀드리고. 아이고 그거는 뭐 한 정부에서 할 수 없는 일이 우리나라 갑자기 식량 자급도를 뭐 50% 올릴 수 있어요? 그건 아니 안 예를 될 들면 일이잖아요. 산업부가 일본 수출 금지 품목 때문에 338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략 리스트 물자로 뽑았죠. 네, 리스트 뽑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좀 미리미리 선제적으로 했으면 어떻겠느냐 그런 아쉬움이 있다는 선제적인 거죠. 필요가 있다. 네. 또는 이제
이제 이번에 한번 겪었으니까 네. 요소수 같은 전략 품목으로 생각도 안 하던 것도 문제가 될 수 네, 있다. 그렇죠. 그럼 이제 그 수입선이 특정 국가에 의존하는 것들은 하든지 관리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아니면 우리나라에서 최소한 한 군데 이상은 좀 정부의 세금이 들어가더라도 유지를 했으면 좋겠어요. 언제 적자를 무슨 일이 터질지 메꿔주더라도. 모른다. 알겠습니다. 자, 다 뭐 대안들을 말씀해 주시는 거니까 정부가 참고해야 되겠고요. 자, 또 다음 키워드 현근택 변호사가 뽑으셨는데 광주로 간 윤석열. 자, 어제 광주 방문 현장 목소리를 듣고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저분들의 그 마음을 제가 10분 이해를 하고요. 제가 우리 5월의 영령들의 분양도 하고 참배했으면 더 좋았을 텐데 그래도 많은 분들이 협조해 주셔서 이 정도로 제가 분양은 못했지만 사과드리고 참배를 할 수 있었던 것이 참 다행이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저는 쇼 안 합니다. 후회 문제가 아니라 발언이 잘못됐으면은 또 그 발언으로 다른 분에게 상처를 줬으면 거기에 대해서 질책을 받고 책임을 져야 되는 것이지 후회라는 게 의미가 없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네, 자, 윤석열 후보 추모탑까지는 못 갔습니다. 이 추념탑 37m 전에서 멈췄다 이런 기사도 봤는데요. 그래도 이제 그 중간에서 상처받은 분들께 머리 숙여 사과한다. 어쨌든 이제 육성 사과는 나왔어요. 자, 과연 이게 진정성이 있느냐 없느냐 논란하고 그리고 싸늘해진 민심이 좀 풀릴 것이냐 아니냐 이 논란인데 장 교수님 어떻게 좀 전망하십니까? 한두 번 사과 가지고는 안 될 거예요. 한두 번으로 안 된다. 그럼요. 상처받으신 분들이 많이 있고 분노하신 분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분들이 화가 풀리고 분노가 사그러질 때까지. 네네. 야 윤석열 너 이제 제발 그만 사과해 라고 할 때까지. 됐어 이때까지. 진정성 있는 사과는 계속 되어야 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한 가지 또 평가하고 싶은 거는 네네. 위대한 광주 시민 분들이시다. 네. 뭐 일각에서는 뭐 계란 맞는 거 아니냐, 물병슬에 맞는 거 아니냐라고는 했지만 밖에서 반대하는 목소리는 내셨지만 성숙하게 네네. 윤석열 후보 사과를 받아주셔서 네. 좀 정말 위대한 광주 시민 분들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사과를 받아주셔서 이렇게 존재를 하셨는데 그게 받아주신 건지 아닌지 조금 이제 오늘 그 조간 신문들의 평가는 다 달라요. 지금 이 어제 사과 현 변호사님 어떻게 평가하시겠어요? 뭐 한편은 쉬웠다. 한편은 쉬웠다. 왜냐하면 이게 시점도 그렇고요. 아까 여기 육성으로 저는 쇼 안 합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쇼라는 거죠. 네. 본인이 아니라고 하니까. 메시지도 그렇고 그 현장에서의 태도도 그렇고 발언도 그렇고 뭐 하나 제가 보기 제대로 된 게 없어요. 억양은 우리가 괜찮았어요? 경선에 가기 억양. 전에 당연히 해야 되는 거잖아요. 3주 네. 정도 지났거든요. 당연한 거예요. 경선 때는 거기 가봐야 유리한 게 없고 별로 안 되니까 당원이 해봐야 네. 당원에서 앞서고 있었으니까 당원 격차를 벌려야 되는 상황이고 당원 해봐야 1% 내외니까. 네. 근데 본선에서는 필요하거든요. 그렇죠. 인구가 한 10% 정도 그렇죠. 되니까 당연히 그 생각이 안 할 수가 없고. 그럼 가기 전에 예전에 김종인 비대위원장 이런 분들은 뭐 무릎 꿇고. 발언자 그 징계도 하고 네네네. 그 전에 충분히 메시지를 냈단 말이죠. 네네. 그래서 이게 진정성이 있다고 보고 그 다음에 갔거든요. 또. 근데 그러는 것도 전혀 없어요. 사전에 메시지도 없었고 어제도 중요하게 본 거는 그 말투나 태도예요. 네네. 발언이 보면 제 발언으로 상처받으신 분들께 머리 숙여 사과드린다 그랬는데 그다음부터 계속 목소리가 올라가더라고요. 주변에 떠드니까 그러긴 한데 이거는 사과는 투가 아니라 나는 사과로 하는데 왜 니들이 왜 이러고 있어. 기분 나빠. 막 이런 투예요. 근데 이건 읽을 땐 그랬는데 네. 아까 지금 말로 할 때 네. 그 백브리핑 할 때는 제 발언으로 상처를 받았다면 자꾸 뭘 걸어요. 그냥 전두환 옹호 발언 죄송합니다. 네. 개사과 발언 죄송합니다. 하면 되거든요. 네네. 자꾸 뭐 상처를 받았다면 죄송합니다. 자꾸 그러는 게 제가 보기에는 사과도 깔끔하지 않다. 네. 그리고 근데 끝에 결론은 제가 들으니까 제일 중요한 전제는 제가 대통령이 되면 이 슬픔의 호남을 그렇죠. 꿈과 희망의 호남으로 바꾸고 국민 통합하겠다. 이 결론이었잖아요. 그것도 대통령이 그러잖아요. 그 대통령 지금 그 소상공인도 마찬가지예요. 네. 대통령 되면 50억 한다. 지금 하면 되거든요. 50조 지원. 그렇죠. 50조 지원도 지금 여야가 합의. 왜냐하면 네. 당무 우선권이 지금 넘어가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당대표는 마찬가지예요. 그렇죠. 여야간에 합의해서 어려운 소상공인들 도와주자. 전 국민은 하지 말고 그러면 그거를 금액을 나누자는데 하면 되는데 그 호남도 마찬가지예요. 어쨌든 제가 뭐 발언에 대해서 죄송합니다. 그리고 뭐 통합을 위해서 힘쓰겠습니다 해야 되는데 그럼 대통령 안 되면 안 하겠다는 얘기예요. 네. 그런 말로밖에 안 들리는 거죠. 자, 또 하나 이제 박명록 반드시 반듯
반드이 이렇게 썼는데 이게 반드시를 잘못 쓴 거 아니야 이런 얘기도 나왔는데 오늘 해명은 반드이 이게 맞다. 반듯하게 세우겠다는 뜻이다. 라고 또 이제 설명이 나왔어요. 요 논란은 어떻게 보세요? 후보자의 모든 언행, 말, 네. 글씨 이런 것들이 다 트집 잡기의 대상이다. 방명록은 엄청나게 네. 주시해서 보죠. 네, 그 트집 잡기의 대상이라고 보여지는데 좀 불필요한 것이 아니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 뉘앙스는 본인만 알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세우는 것은 반드시 하고 지키는 거는 반드시 하고 네. 이러는 거죠. 반드시가 반뜻하고 똑바로 이렇게 똑바로. 하겠다는 의미니까 이걸 가지고 문제 삼는 것 자체는 문제인 것 같은데 그 빌미는 네. 윤석열 후보가 줬어요. 빌미는 좋다. 예전에 뭐 지평선 뭐 이런 식의 김대중 대통령이 네. 새 지평선을 열겠다. 그러니까 이제 방명록 가지고 언론이나 여당 쪽에서는 공격하는 건데 네. 어쨌든 더 조심하시라라고 더 말씀드리고 조심하셔라. 싶습니다. 이건 해프닝이다. 네. 그렇긴 한데요. 만약에 그걸 세우겠습니다. 네. 반듯하게 세우겠습니다라고 얘기해도 문제예요. 왜냐하면 본인이 사과하러 온 거거든요. 그렇지. 다른 분들은 왜냐하면 네. 5월 정신이라든지 뭐 민주주의가 반듯하게 세워져 있어요. 네. 5.18은 민주화의 상징이고 네. 반듯하게 이미 서 있어요. 모든 국민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동안 비뚤어졌단 말이냐. 그렇죠. 뭐 이런 얘기가. 본인만 오히려 제대로 안 될 거기 때문에 네. 뭐 제가 마음을 다잡겠습니다든지 네. 아니면 받들겠습니다든지 네. 존경했으면 되는 건데 마치 본인이 제대로 안 돼 있는 거를 바로 세우겠다는 것처럼 얘기하고 있으니까 이건 오만이죠. 그렇게 돼도 이미 서 있는데 사과하러 왔는데. 그렇죠. 사과하러 왔는데 이미 반듯하게 서 있어요. 네. 본인만 생각을 본인만 비틀어졌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럼 본인만 반성해서 제대로 인식하겠습니다라고 하면 되는 건데 좋아요. 뭘 세워요. 장 이미 교수님 서 있는데. 반론 있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반론이 아니고 네. 그 사과 발언이라든지 네. 이 방명록에 쓴 글씨라든지 이런 것들은 윤석열 캠프에서 현근택 변호사님이 하신 말씀을 다 받아들이고 현근택 변호사님 같은 분들도 아이 그래 됐네 할 정도로. 라고 할 정도로 예. 지속적으로 사과하고 엄격하고 꼼꼼하게 해야 한다. 똑바로 해야 된다. 자, 요거 하나 시간이 다 됐어요. 단답형으로 여쭤볼게요. 네. 장성철 소장님 선대위 뽑아오셨거든요. 네. 네. 지금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 네. 합류하느냐 마느냐. 합류합니다. 어떻게 한다. 네. 현 변호사님은요? 저도 할 것 같아요. 할 것 같다. 왜냐하면 김동인 비대위원장이 너무 가고 싶어요. 아, 근데 정권 네. 줍니까? 정권 안 주겠죠. 정권 안 주겠어요. 준다. 정권 안 줘도 갑니까? 총괄선대위원장이면은 정권을 자동적으로 갖게 돼 있습니다. 정권 받고 간다. 네. 안 받아도 간다. 말만 정권이고요. 형식은 이제 정권 줍니다 하겠지만 네. 실제로는 그냥 아마 얼굴만 한마로 아니 내세울 그러니까 거다. 왜냐하면은 네. 총괄선대위원장 밑에 총괄선대 본부장이 있어요. 예, 예. 총괄선대 본부장이 실무적인 정권을 다 갖고 네, 있거든요. 네. 그 밑에 상원실장이 있고 총괄선대 본부장을 김종인 네. 위원장은 임태희를 시키라고 했잖아요. 임태희 예. 의원을. 그러니까 그렇게 구조가 짜여지면 김종인 위원장이 형식적이건 아니면 실질적이건 모든 권한을 간다. 다 가질 수밖에 없다. 제가 보기에는 뭐 파리 때 하이나 다 몰아내라 그랬는데요. 네. 그냥 그 속에 들어가실 것 같아요. 좋아요. 한번 지켜보고 이게 다음 주에 또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현근택 변호사, 장성철 대구 가톨릭대 특임 교수 각설하고 시즌 2 여기까지 하죠.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